네, 사상 최고 사전 투표율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죠. 총 1,630여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36.9%인데요. 2년 전 총선 때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더 많습니다. 대선 때에 비해서도 더 많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 보통 총선보다는 대선이 투표율이 높은데 사전투표가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대선 투표율도 더 높아질지 일단 관심입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지지층 결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했었던 여러 조사에서도 그렇고 예. 지난번 저희가 선거를 치렀던 총선에서도 사전 투표에서는 그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투표장에 나오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지지층 결집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 지지층 결집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투표 전날에 그 이 단일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지층을 더 빠르고 강하게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역풍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됐다. 네네.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슬슬 정착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사전 투표 역사 길지는 않은데 예. 점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사전 투표에 참가율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원래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전 투표가 부정 투표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 전까지 많았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광주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고 저도 당연히 사전 투표를 하면서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한테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을 만큼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를 좀 꺼려하셨던 분들이 대거 사전 투표로 이동하셨다 이런 게 좀 크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각 진영 간의 좀 심판 여론, 분노 여론들이 확실히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사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았던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함께 투표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여론이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주시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1번남, 2번남 논란 때문에라도요.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에 조금 미진했던 사람들, 예. 조금 꺼려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온 그리고 그런 영향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우리 편이 더 많이 찍었다, 더 높게 나왔다 이건데요. 역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쪽의 총괄선대본부장 우상호 본부장과 권영세 본부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 또 중도 부동층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역대 최고의 엄청난 사전투표를 통해 정권 심판에 표를 던져주셨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3월 9일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민심의 태풍에 휩쓸려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네, 민주당은 단일화 역풍이다. 그래서 지지층이 모이는 거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의 정권교체 태풍이다라고 일단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단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전남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율이 호남 지역이 가장 높았는데 물론 호남은 계속 투표율도 높고 사전 투표율도 이전 선거 보면 높긴 했는데 이번에 전남이 51.5%입니다. 2년 전 총선에 비해서 15%포인트, 15%포인트가 넘게 네. 16%포인트가 높았는데 좀 올랐다고 하지만 전남, 특히 호남 지역이 더 많이 오른 듯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전남에서든 우리 예. 이 호남 지역 전체에서 실제로 후보의 지지를 바꿀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 이미 이제 결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표들이 실제로 사전 투표에 더 많이 나서시고 하면서 이게 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는 만큼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난 예.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호남 지역에서 이 안철수 이 윤석열 단일화 이후에 이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 본투표까지 그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게 지금 저희 이 민주당의 큰 과제인 거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그 표로 본투표의 표로 연결시킬까가 지금 이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 대선이 누구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일부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꺼리다가 이 후보가 어쨌든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전 민주당 후보에서 좀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에잇 저런 모습은 못 보지 하고 네. 나갔다는 거죠, 투표하러. 그러니까 실제로 4일, 5일에 저희가 물론 이건 뭐 객관적인 거는 네.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 만나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실종되고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규탄하는 내용의 이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투표장에 나오시는 이 유권자들의 이 강력한 어떤 결집과 예. 뭐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 표출되는 그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저희가 이 현장에서 많이 이 체감이 됐고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마지막까지 예. 연결시켜 갈 것이냐 라는 그런 어떤 그 이 전략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호남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호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두 가지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 예, 사실은 이제 대형 쇼핑몰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호남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 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례 없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호남에서 이번 대선에 그렇게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그다음에 크게 화제가 됐던 이슈 두 가지가 쇼핑몰과 20대 남성들, 20대 30대 남성들의 국민의힘 지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이 50%라는 높은 득표율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확실히 이런 쇼핑몰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거 사전 투표장에 나왔던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이 나왔던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과거 2016년에 국민의당을 하시면서 당시에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내줬던 건 사실이지만 예. 벌써 이제 사실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옛날 일이 조금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번 대선만 놓고 보자 그러면 훨씬 쇼핑몰이라든지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남의 높은 비율, 물론 호남이 과거에도 높기도 했습니다. 사전 그렇죠. 투표율도 높았고 투표율도 높았는데 잠시 아까 다시 한번 전남의 사전 투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전남 사전 투표를 잠깐 다시 보면 이번에 5년 전 대선에 비해서 17%포인트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물론 전남이 예전에도 높았다고 하지만 전체 평균 사전 투표율이 40%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더 올랐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전남에서는 일단 사전 투표 열기가 평균보다 더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를 받던 대구 지역 사전 투표를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네, 5년 전 대선에서는 22.3%였는데 이번에는 33.9%입니다. 조금 평균이 36%가 넘으니까 평균보다 3%포인트 낮은데요. 역시 5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50%가 넘게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이건 김재섭 비대위원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대구가 조금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본투표랑 합산해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조금 낮았다는 것, 그다음에 본투표에서 아마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거 참여하실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배경에는 이제 대구가 원래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전 투표가 부정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전 투표 무서워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본투표 가서 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라는 곳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 굉장히 많았기 투표는 때문에 조작이 있을지 모르니 나는 그냥 본투표 본투표에 가서 간다. 확실하게
기호 2번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대구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지난 대선 때를 그렇습니다. 보면 지난 대선 때 투표율 전체가 77.2%인데요. 대구가 사전 투표율은 낮았지만 투표율은 77.4%로 그럼요. 네, 네. 일단 전국 평균보다는 지난 대선 때 높았습니다. 본투표까지 합산하면.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만 가지고 전체 득표율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우려 심리 때문에 사전 투표만 좀 낮은 것이지 본 투표 가면 아마 정말 뜨거운 그 본 투표 열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일견 이제 그런 예.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많다라는 게 정말 팩트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큰 이 고민과 좀 책임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뭐 오늘 이제 선관위 이야기도 많이 예. 하겠지만 이 민주주의 제도 특히나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오히려 이 뭔가 해치고 예. 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의 그 이 일종의 이제 지역 정치에서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이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에서의 정말로 높은 사전 투표율, 그거에 반해서 이 대구나 이런 어떤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보다 못한 이 투표율을 보이는 건 확실히 그런 측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지층 결집 이슈 말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덜 결집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근데 괜히 드는 그런 게, 말에서 네. 더 결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결집이라는 이슈는 어쨌든 다 상호적인 거여서 이제 예. 지지층 결집이 한쪽에서 일어나면 지난번 뭐 총선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예. 근데 확실히 상대적으로 강한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그 이 열기나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예. 이제 그런 의지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사실 유권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도 있는 수도권.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대선 사전투표율은 33.7%고요. 평균보다 낮죠. 그리고 가장 낮고요. 5년 전 대선과 2년 전 총선에서도 사실 경기도는 평균보다 낮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곤 했습니다. 뭐 두 번째로 낮기도 하고 여섯 번째로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분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서울과 달리 서울은 평균치에 근접했는데 그런 특성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또 가장 낮았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경기도 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분석을 네.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서울 경기가 사실 이제 유권자층의 뭐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약간은 그 뭔가 물리적으로 이 사전투표소가 본투표소에 비해서 한 4분의 1에서 5분의 예. 1밖에 숫자가 안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작동했을 수 있겠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33%라고 해도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높은 건데 이 투표의 그 거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도 이 경기도 사전투표율에는 조금 반영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사실 수도권은 이 서울 경기 이 차이는 그거 말고는 사실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지난 총선 때 2년 전 총선 때 보면 서울은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0.6%포인트 높은데 경기도는 약 3%포인트 낮았고요. 지난 5년 전 대선 봐서도 서울은 평균과 비슷한데 경기도는 평균보다 약 2%포인트가 더 낮습니다. 그냥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사전투표율이 낮은. 예. 본투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낮은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지지층 결집의 결과로서 이 광주 전남에서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도야말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안방이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서 이제 계속 정치적 입지들을 쌓아오셨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최대 어떤 표를 결집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사전투표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안방에서도 사전투표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유권자들의 결집이라고 보기에는 이 바로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도 논리적 모순이 저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조금 사전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본 투표율에서도 대선에서는 항상 서울이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경기도랑 다르게 사전 투표율도 높고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지층 결집으로 사전 투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특히 광주와 이 전남에서 그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경기랑 서울에 있는 투표율만 봐도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지지 강도의 차이가 있긴 있는 거니까요.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저희 대전 세종 비교해봐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대전하고 세종은 사실 인구 구성이나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세종으로 많이 또 이사를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비슷해야 되는데 이번 사전 투표율을 보면 또 한 이 7%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종이 사실 굉장히 높게 44% 가까이 나왔는데 이런 세종은 부분들도 평균적으로 높았죠. 이전 선거에서도 세종이 높았습니다. 또 저희 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의 굉장히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이런 어떤 저희 그 지지 성향, 지지 강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년 전쯤에 대선 이럴 때는 투표율이 높으면 그땐 지역구도가 선명할 때는 투표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 호남 투표율이 높으면 영남에서 뒤에 선거를 많이 넣으니까 좀 투표를 뒤에 오후 5시쯤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돌고 했었거든요. 네. 서로 경계를 하느라고. 근데 지역구도가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옅어져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투표율이 높고 그러면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다. 요런 걸로 약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거 오늘 속보입니다. 많이 듣고들 놀라셨을 텐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낮에 신촌에서 유세를 하는 중에 잠깐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저 영상인데요. 신촌 광장에서 유세를 하러 이동하는 중에 지금 빨간 원에 누군가 약간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접근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접근하는 저 왼쪽 원하는 왼쪽 분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둔기로 검은 비닐 봉지에 쌓여있는 둔기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았어요. 피도 났고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어떻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자세한 건 아직 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T 촬영하고 했는데 뭐 뇌 출혈이라든지 뭐 신경 쪽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예. 정도의 좀 간단한 그 소견 정도는 보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지금 뭐 이 둔기로 정말로 예.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이 테러를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걱정하면서 예. 저희도 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유튜버가 평소에는 이 표삿가 TV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제 송영길 대표 유세하거나 민주당 유세 현장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거나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가격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의 공식 브리핑은 그 이유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장에선 이 유튜버는 체포가 됐고요. 사실은 이렇게 선거 중에 아니더라도 물론 보통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흉기로 백주대로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 그리고 뭐 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 종전 선언을 계속 예. 요청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송영길 대표를 가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송영길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갑자기 우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충분히 보면 뭐 둔기도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 극한 대치의 대선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편 내지는 뭐 자신과 입지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죠. 이거 굉장히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고 다행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많이 안 다치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하루라도 좀 빨리 쾌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김영진 사무총장이 브리핑한 거에 따르면은 송영길 대표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네네. 지금 입원이 돼 있는데 머리가 약간 함몰이 있었고 그다음에 찢어져서 피가 났지만 봉합 수술을 했고 대신 그 뇌 안쪽은 약간 뇌진탕 증세만 있고 괜찮다. 네.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라고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특히 이제 저희가 비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그렇습니다.